시사 직배송이 배송해드릴 두 번째 코너 핫이슈 바로 배송 핫바입니다. 오늘 핫바는 김석 총장님이 준비하셨네요. 네. 5월은 언제나 우리에게 특별하잖아요. 그럼요. 올해 5월도 특별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올해일 5월 10일 상반된 풍경이 펼쳐지게 되는데 네. 하나는 전두환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처음으로 열리게 되고요. 네. 또 다른 하나는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1년간의 활동과 성과를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 주제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 고 조비오 우리 신부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에 대한 전두환 항소심 재판이라고 보여지는데 1심 재판 결과도 굉장히 역사적인 재판이었지만 사실 여러 이슈 좀 묻힌 측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제를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작년에 선고됐던 1심 재판 결과를 살펴보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어요. 예. 유죄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일각에서는 형량이 이거밖에 되지 않아? 예, 이런 분도 있는데 명예훼손 사건이라는 점 그리고 전두환 씨가 노령이라는 점 고려했을 때는 이게 참 가볍지만은 않은 판결이었다라는 게 법조계 일각의 평가고요. 그런데 검찰, 전두환 씨 모두 항소를 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항소심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네, 그때만 좀 아쉬웠었어요. 네네. 지난해 11월 30일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 씨 26년 만에 받은 유죄인데요. 그 과정을 화면으로 정리했습니다. 1997년 사면 석방 이후 23년 만에 다시 재판을 받으러 나온 전두환 씨. 그를 법정에 세운 건 2017년에 출간한 자신의 회고록이었습니다. 그는 회고록에서 신군부의 자위권 발동 이전이었던 5월 21일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로 표현했습니다. 회고록 출간 직후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와 5월 단체는 전두환 씨를 고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 역사를 왜곡하고 또 광주 시민들을 여전히 폭도로 몰고 있는 그런 왜곡된 역사를 이 기회에 다시 바로잡고 5.18 단체들을 포함한 광주의 여론 역시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며 재판을 통해 심판을 받으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본인이 80년 5월에 저지른 학살 만행에 대해서 그 단죄를 다시 한번 상징적 의미로 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쟁점은 5.18 당시 헬기 사격 진위 여부. 만일 헬기 사격이 있었고 전 씨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자서전에 포함했다면 사자 명예훼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3년간의 재판 중 전 씨가 출석한 건 고작 3번. 알츠하이머와 같은 건강 문제와 다양한 이유로 재판 일정을 연기하거나 불출석했습니다. 하지만 강제 구인장이 발부돼 출석했을 때도 사죄는 없었습니다.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이래. 광주 시민들한테 사과할 생각 없으세요? 사과할 생각 없으십니까? 시종일관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전두환 씨. 그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뭘까? 헬기 사격으로 희생을 당했다고 주장하시는 분에 대해서 검사는 어떤 증거도 제시한 바가 없습니다. 1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던 2019년. 알츠하이머병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했던 전두환 씨가 모습을 드러낸 곳은 강원도의 한 골프장이었습니다. 광주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광주 학살 대해서 모른다 난. 내가 이 사람 발포 명령 내릴 위치에도 있지 않는데. 한 달 후인 12월 12일 전두환 씨가 다시 포착된 곳은 한 중식당. 와인 파티를 포함한 오찬 모임은 군사 쿠데타의 주역들이 참석한 자리였습니다. 군사 쿠데타 당일인데요. 오늘 이렇게 근신하고 자중하셔야 될 너를 이렇게 축하 기념회를 이러시면 안 되죠? 아니 그러지 말라고 내가 아까 그랬지. 누구냐고 그랬잖아. 작년 11월 30일 1심 재판 결과가 선고됐는데요. 재판부는 판결문 117페이지 중 무려 100여 페이지를 헬기 사격의 진실을 밝히는 데 할애하며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이 사실이었음을 밝힙니다. 피고 전두환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 이에 대해 양측은 항소하며
다시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된 전두환 씨 재판이 가진 의미와 남긴 과제는 무엇인지 이 재판을 처음부터 함께 오셨습니다. 전두환 회고록 관련 소송을 이끌고 계신 김정호 변호사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1심 선고 결과에 대해서 또 검찰이나 전두환 씨 측은 판결에 불복하고 곧바로 이제 항소를 했는데요.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뭐 1심과 2심은 쟁점이 같은 걸로 보입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고 조비오 신부님의 명예가 훼손되었는지를 살피는 재판인데 예. 그 명예훼손 여부를 살피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기본적 전제 사실로서 1980년 5월 민주화운동 기간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를 또 살펴야 되기 때문에 쟁점이 같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전두환 씨 측에서는 헬기 사격이 없었다고 강변하는데 네. 1980년 5월 21일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예.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인 전일빌딩의 탄원의 존재를 보면서도 이게 유령이 쏘고 갔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인데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예. 전두환 측 변호인 진술 중에 책을 냈더라도 읽지 않으면 명예훼손이 아니고 읽었더라도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명예훼손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또. 사실은 두 가지 측면에서 다 법률적으로 성립되기 어려운데 네. 사실은 피터슨 목사한테는 사탄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리고 이제 조비오 신부님과 피터슨 목사를 함께 일컬어서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장이 이렇게 표현을 썼는데 이렇게 단정적이고 아주 격하게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표현을 해놓고도 이게 문학적 표현이다 이렇게 변명을 했어요. 과연 이게 문학적 표현인지 스스로 되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 명예훼손을 하려고 했다 하더라도 명예훼손 결과가 없다는 주장을 했지만 법률 용어로는 추상적 위헌범이라고 합니다. 이게 쉽게 표현하면 명예훼손의 결과가 필요한 게 아니라 명예훼손을 할 수 있는 상태, 그 가능성이 놓이기만 하면 명예훼손이 되기 때문에 전국 서점에 전두환 회고록이 배포가 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자체로 추상적 위헌범의 성립 요건을 다 갖췄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두 말 다 사실은 법률적으로 성립되기 어려운데 그래도 전두환이 계속 어불성설의 주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항소심에서 어떤 내용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다뤄질까요? 저는 항소심에 특별하게 의미를 더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년 6개월에 걸쳐서 40명의 증인신문 그리고 서증조사 여러 가지 또 전일빌딩에 대한 여러 가지 감정 신문까지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완벽한 증거조사와 재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는 항소심은 일회 기일에 다 결심합니다. 이 사건도 사실 1심에서 충분히 했기 때문에 사실심의 연장인 항소심에서 특별히 할 것이 없어요. 근데 오히려 전두환 측에서 다른 꼼수를 동원해서 지연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걸 우리가 견지해야 될 부분이지 항소심에 새롭게 많이 있다 이렇게 쟁점은 저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1심 재판 진행된 과정이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 받아보시고 어떠셨어요? 두 가지 의미인데 뭐 전두환이 그래도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헬기 사격이 인정됐다. 그래서 유죄가 인정됐다는 점은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지만 헬기 사격이 인정되고 유죄로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다. 이거는 좀 납득하기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반성을 하고 사죄를 한다면야 당연히 그 양형에 반영돼야 되겠지만 본인이 끝까지 이게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형국에서 전 경찰청장 조현호 청장의 사례에서 징역 8월이 인정됐던 사안, 그 지만원 씨에 대해서 징역 2년이 인정된 사안에 비춰보면 이건 단순한 사생활에 관련된 사적인 신변 잡사의 문제가 아니라 공적인 사안에 대한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역사 왜곡이기 때문에 형량에 있어서는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또 납득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 전두환 씨가 재판장에서 뭐 졸기도 했다는 등의 그 보도들이 좀 있었잖아요. 직접 그 재판 해보시면서 전두환 씨의 법정 내에서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근데 저는 전두환 씨 바로 앞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세 번 다 집중하지 못하고 좋게 말하면 집중하지 못한 것이고 나쁘게 보면 계속 졸았죠. 근데 그게 그냥 졸기만 했다면 또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본인한테 좀 불리한 부분, 뭐 공소사실 인정하냐 아니면 또 형량과 관련된 부분이 나오면 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또 선택적으로 또 깨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되게 좀 무감각한 분이 아닌가. 이 재판을 왜 받고 있는지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좀 공감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재판에 임하는 진정성조차 없었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형식적으로는 사자 명예훼손 재판이었지만 본질적으로는 5.18 진상규명을 위한 역사적 재판이라고 이제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그 중심에 헬기 사격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꽤 중요해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공중에서도 이 완전 무장한 헬기가 헬기 사격을 했다고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헬기 사격은 전쟁 시에 적군을 향해서 하는 적대 행위 중에서 가장 큰 전투행위입니다. 이 전투행위가 이 사실로서 인정됐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신군부가 강변하고 있는 자위권 발동의 논리, 시민군이 먼저 무장하고 공격하니 할 수 없이 개헌군이 사격했다는 그 자위권 발동의 논리를 근본부터 허물 수 있는 단초가 되는 이 논리이기 때문에 이 헬기 사격의 인정은 정말 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5.18 진상규명과 관련해서 전두환 해고록 관련 사건에서도 이와 더불어서 피탈 무기 시간도 조정한 것도 다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자위권 발동의 논리는 다 허무맹랑한 신군부의 거짓말이다. 여기 밝혀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두환 1심 선고가 있었던 작년 말에 일명 5.18 역사 왜곡 특별법, 역사 왜곡 처벌법이 국회에 통과됐잖아요.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런 논란이 있는데 변호사님 어떠세요? 저는 이 논란이 가장 가슴 아픈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독일법을 그대로 가져오는 상태에서 처음에 국회에서 기본 법률안이 만들어졌는데 야당을 비롯한 그 계속 반대 진영에서는 부인, 비방, 왜곡, 날조, 독일법의 핵심 조항이지만 그 내용을 다 빼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표현의 자유나 의견을 처벌한다는 것을 우리가 그런 논란 자체를 없애기 위해서 부인, 비방, 왜곡, 날조를 구성요건에서 다 뺐습니다. 국회 통과 과정에서는. 오직 뭐만 남았냐면 허위 사실 유포만 처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18을 부인한다 그래서 처벌하는 조항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법조항도 확인하지 않으면서 5.18을 부인, 비방, 왜곡, 날조하면 무조건 처벌하는 것처럼 마치 의견을 처벌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게 좀 내용을 잘 모르면서 비판하신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또 사적인 대화를 처벌하지 않고 공적인 방법으로서 토론회라든가 강연회라든가 이런 인터넷 공간이라든가 이렇게 공적인 논의 과정에서 있는 발언만 또 처벌하게 돼 있고요. 마지막에는 이 위법성 조각사유까지 규정하고 있으면서 다 처벌이 되지 않는 조항도 만들어 놓기 때문에 얼마든지 토론이 가능한 그런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최선이어서 선택된 것이 아니고 지금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왜곡이 너무 일상화되고 광범위하게 전라도 비하와 함께 있거든요. 이 현실을 보고 도저히 그대로 놔둘 수 없다. 법이 너무 무력하다라는 차원에서 차악으로 선택된 불가피한 고육책이다. 이 정도의 규제 수단은 필요하다고 해서 만든 법입니다. 이제 사오르면 다시 전두환 씨가 광주에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두환 항소심 재판 앞으로의 재판 과정이라든가 최종적인 목표들 우리가 꼭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부분 짚어주시겠어요? 저는 세 가지를 항상 얘기합니다. 그 사법적 판결을 통해서 5.18 진상규명과 관련된 그런 역사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이 하나 또 중요한 과정이 있고요. 이거는 민사 재판과 형사 재판이 같이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그 입법을 통해서 방금 말씀했던 5.18 허위사실 처벌법에 대한 그런 규율, 세 번째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통한 그런 진상조사 활동, 이 세 가지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진상규명으로 계기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가장 객관적인 판결문들이 쌓이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역사 진실에 다가가는 계속 과정으로서 저는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김정호 변호사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언제까지 5.18이냐, 과거에서 좀 벗어나자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해요. 가슴 아프게. 그런데요, 진짜로 과거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은 광주 시민들입니다. 시민들이 그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가해자들의 진심 어린 사과 그리고 진상규명입니다. 가해자들의 사과와 5.18의 진상규명, 시사직배성이 늘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배송 어떠셨어요? 오늘은 쓰레기에 관한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껍데기는 가라, 알맹이만 와라. 쓰레기 문제도 그렇고 5.18 관련한 문제도 그렇고 진상규명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사실, 진실이 항상 우리 주변 곁에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으로 함께 우리가 사회적 연대, 어깨동무합시다. 네, 맞아요. 저는 실천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런 생각했는데요. 오래 묵혀둬서 분명히 좋은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시사로 다루는 대부분의 문제는 오래 묵혀서 곪고 곪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썩기 전에 해결할 수 있을 때 빨리 해결해 버리자. 네. 라는 게 가장 중요할 듯 합니다. 그래요. 문제가 생겼더라도 우리에게는 그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힘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순서 착한 배송에서는 아픔을 사랑으로 감싸는 현장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영아 일시보호소 얘기입니다. 여러 이유로 친부모와 헤어지고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이나 또 형편이 너무 갑자기 어려워져가지고 맡겨진 아이들이 잠시 들러가는 곳입니다. 광주 영아 일시보호소 이야기인데요. 엄마 같은 이모들과 그리고 천사 같은 아기들이 어린이날을 만들어갔습니다. 그 풍경을 함께 하시면서 오늘 배송은 여기서 모두 마감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따끈한 식사 여러분 안방까지 직접 배송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